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근세 문화사에서 사상사 부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성리학 부분까지 해서 제2장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에는 근세 문화 마지막 새 3장 이후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불교와 민간신앙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불교에 대한 동향 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직전에 고려시대 때 숭불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고려 말에 많은 폐단들이 나왔었죠. 그런 폐단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신진사대부들에 의한 억불 정책이 조선왕조의 불교에 대한 기본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선에 들어와서 불교가 억불 정책을 추진하야만 했었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불교 억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불교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의 명맥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향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제일 한번 봅시다. 억불 정책의 배경에서요. 성리학의 이념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상보다는 성리학을 우선 통치 이념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건국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누구죠? 신진사대부죠. 어떤 경제적 기반이냐면 고려 때 사찰은 면세, 면역의 특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몰수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가 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억불 정책을 추진하는데 태조, 태종, 세종, 성종대 때 그 시책들이 있죠. 전부 억불 정책들입니다. 그 중에 도첩제를 한번 봅시다. 도첩제는 승려 출가 허가증입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곡식이나 포나 이것들 신분에 따라서 얼마씩 갖다 내면 도첩이라는 신분증을 줍니다. 승려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첩제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성종대 한번 보세요. 성종대 보면은 도첩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합니다. 그럼 정리할까요? 도첩제 실시는 숭불이에요, 억불이에요? 억불이죠. 그 도첩제 폐지는 그럼 뭐예요? 억불인가요, 숭불인가요? 숭불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억불입니다. 도첩제는 실시나 폐지나 다 억불이에요. 그럼 뭐가 더 강력한 억불입니까? 하면 폐지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도첩제 실시는 제한적이나마 승려의 출가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첩제 폐지는 아예 승려의 출가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첩제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태종대 오면은 태종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이제 양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찰의 노비가 된 사람들 환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파 정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찰의 토지 노비를 몰수합니다. 세종대 때 가면은 태종대 때 설치가 했던 승록사 승려들을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폐지합니다. 그리고 선종과 교종의 각각 18개씩만 정식 종교로 종파로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세종은 말년에 가면은 세종의 부인이 먼저 죽잖아요. 부인이 왕후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소헌 왕후죠. 왕후가 먼저 죽고 나서는 불교에 귀를 합니다. 처음에는 억불에다가 나중에 숭불로 가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불경도 간행을 하고요. 또 궁궐 안에 내불당이라는 내불당이라는 법당을 두고 먼저 죽은 소헌왕후의 어떤 명복을 비는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종이 나중에 불교에 대해서 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종대 가면은 경국대전이 반포가 됩니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 유교적인 국가로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첩제도 폐지가 되고요. 왕실에서의 근간에서 조금씩나마 유지했던 불교도 아예 없어집니다. 산간불교로 쫓겨나는 걸 쉽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억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됐던 이유 중에 밑에 세조나 명종이나 선조 때의 이러한 시책들이 불교 명맥의 유지 원인이에요. 세조 때 한번 봅시다. 세조는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숭불 내지 호불 군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탄하기 위해 불교에 아마 귀리했던 것 같아요. 불경 간행기구였던 간경도감을 설치하고요. 또 여러 사찰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불교 신앙을 장려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있었고, 명종대 때에 명종이 12살에 등재한다고 그랬죠. 어머니 문정왕과 섭정을 했고요. 이때 보호부라고 하는 승려가 등용이 되고요. 과거에 승과가 실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선조 때 보겠습니다. 호국불교에서 영규, 휴정, 유정 이런 사람들이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승병 외란 때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초의 승병은 누구냐면 영규였습니다. 영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에 이제 가장 기재에 민중들과 불교가 같이 호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으로서 불교는 명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민중층에서 계속 숭배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이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됐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건축에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17세기 때 조선의 건축이 뭐예요? 사원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법주사 팔상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7세기 때예요. 그만큼 불교가 융성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억불 정책은 국가 시책이 이렇다는 거지, 방향이 이렇다는 거지, 억불 정책을 준해서 불교가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종교 또 하나 보고 합시다. 도교와 기타 이제 민간 신앙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도교는 하늘에 대한 제사 뭔가요? 초제죠. 초제입니다. 초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천이죠. 하늘에 대한 제사는 누가 한다? 천자가 한다. 천자는 중국 황제를 천자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중국 황제가 하는 이 천자의 초제를 감히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소격사를 폐지하기도 했었잖아요. 김효사와 때 조광조 개혁정 때 보면은. 그래서 일단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무예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예. 문무할 때 무를 중요시합니다. 이걸 두 개를 중요시하는데요. 왜 무를 중요시했냐면 이거는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유교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유교의 한계는 문약의 한계입니다. 문약. 문약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약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문에만 치우쳤다는 거예요. 문에만 치우치니까 뭐가 약해요? 무가 약하겠죠. 문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무가 약하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무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도교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이제 초제, 만이산 초제, 소격사에서 만이산 초제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한데 제사를 지낸다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중국은 뭐 하다는 거예요? 대등하다. 자주, 주체, 이런 의미가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이산 초제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가, 성화 봉송할 때 그 체화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민족의 어떤 그 자주, 주체, 이런 의미로서 현재까지 행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도교 외에 풍수지리사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왜 그 문종대 때 남경길지설이 나왔고요. 숙종대 가면 아예 이제 삼경 중에 하나가 남경이 들어가죠. 지금 서울입니다. 남경길지설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한양 천도에다 영향을 준 거죠. 개경에서 한양을 수도로 옮긴 거. 그래서 그 남경이 한양인데 서울인데 지금의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그 산속 문제도 있어요. 이건 여성의 지위에서 한번 봤었죠. 15세기 때는 수도 한양천도에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16세기 이후에는 묘지쟁탈전, 산속 문제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산속 문제, 묘자리 쟁탈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묘자리라든가 또 집 질 때, 풍수, 명당자리를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조신 숭배에서 보면은 시조신 숭배가 있습니다. 조상신 숭배죠. 고려 때는 기자, 동명왕이 제사됐고요. 조선 초에는 15세기 박혁거세라든가 또는 단군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종묘 사직이 있습니다. 종묘는 왕실의 역대 왕실의 위패, 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직은 사직단 그러죠. 사직공은 있죠. 서울에 뭐 공은 아니죠. 원래는 제사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는 토지의 신이고요. 지금 뭐예요? 곡식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가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선의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동쪽, 자, 방향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경복궁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종묘가 있고요. 종묘.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직이 있습니다. 이거를 좌우측 그렇죠. 이렇게 보는 쪽에서 좌우입니다. 그러니까 좌묘우사라고 해요. 좌묘우사. 우리 사극에 보면은 뭐 마마 종묘 사직을 지키시옵소서 이런 얘기 하죠. 라고 할 때 그 종묘 사직은 곧 왕실입니다. 왕실. 왕실과 같은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묘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1년에 한 번 아마 4월 둘째 주인가요? 일요일 날 해서 그 종묘에서 종묘 제례를 합니다. 이 종묘 제례학은 역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토지의 신과 오고의 신의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중농 정책과 관련한 조선시대 때 경제시책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그 민족의식 고치 행사하고요. 오른쪽은 대의명분 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소격서 설치, 만이산 초제, 삼성사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사당을 숭령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숭령전에 참배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의 사당이었던 숭인전에 참배해요. 그러니까 먼저 단군 사당에 가서 참배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주 주체의식이죠. 그다음에 환구단이 있죠. 환구단. 대한제국 때 환구단을 만들고 고종역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단군조선 중시라든가 이건 전부 자주 주체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소격서 폐지, 만동묘, 대보단, 기자사당 건립, 또 북벌, 기자조선 중심 전부 다 대의명분, 중국 중심의 의식이 사뭇 묻혀 있는, 내재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그 화양동 서원 안에다가 설치해놨던 사당입니다. 사당. 대웅군이 서원 철폐할 때 제1타로 없앴던 것이 만동묘예요. 명나라 의종과 신종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죠. 숙종대 때의 송시열의 제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옆에 보시면 대보단이라고 있습니다. 자, 대보단은 뭐냐면은 큰 은혜에 보답한다는 재단입니다. 창덕궁 후원에 가면 대보단이 있어요. 창덕궁 후원에. 어떤 은혜에 보답한다는 얘기냐. 명나라가 외란 때 우리를 도와주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여기서 지내요. 중국 중심의 어떤 그 대의명분이 심화가 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가평군 대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보리. 거기에 가면은 대보리에 가면은 대보는 이 대보입니다. 명나라의 충신들이 효종대 때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복림되고 말이죠. 명나라 충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가평군 거기가 대보면 대보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가면은 거기 땅을 줘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중국 명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명도 대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보리.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종암이라는 바위도 있고 또 명나라 신종의 글자를 따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자주냐 주체냐, 오른쪽은 사대냐 보수냐, 이런 측면에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사 내용은 불교, 기타 신앙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양 좀 잠깐 좀 봅시다. 15세기, 이 15세기 훈구파 집권기 때는 공리주의,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부국강병, 민생안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물치지. 경물치지는 뭐냐면은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장을 본다는 거죠. 또 15세기 때는 국왕이나 문신들도 양반들도 과학기술에 같이 겸손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5세기 때는 과학기술 어때요? 발달입니다. 우리가 민족문화 그러면 통상 15세기 문화를 얘기하듯이. 근데 16세기 이후에 사림집권기 때 가면은 공리주의가 아니라 얘네들은 왕도주의 정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부국강병, 민생안정 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얘네들 뭐 절이, 충절과 의리, 명분 이것만 중시하는 거죠. 또 철학사조도 경물치지 학풍이 때는 죽어요. 죽고요. 과학기술학을 이 사람들은 잡학이라고 합니다. 잡학. 잡직이다. 그 천안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배척하는 거죠. 잡직, 잡학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과학기술 어때요? 침체입니다. 15세기에서 발달해 오다가 침체죠. 이거에 대한 이제 반성과 비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극복기로 합니다. 이 극복의 노력은 18세기 누가 나오죠? 실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실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때 중농실학자나 중상실학자나 죄다 부국강병 민생안정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때는 다시 극복하려는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학을 우리는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르네상스 시기다. 15세기 민족문화를 재생하고 부활하고 붕하게 한 시기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중농실학자나 중상실학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부국강병 민생안정이거든요. 그게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복구하고 부활하고 부흥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실학시대 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기술은 거의 15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달했던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천문학부터 한번 봅시다. 천문학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천문학 기구들의 용도 그리고 이 천문학의 어떤 그 명칭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관측 기구로 혼천이 또 간의 큰 거는 대간의 작은 건 소간의 이렇게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측정 기구로서 앙부1구 밑에 있죠. 가마솥처럼 돼 있죠. 자경루, 옥루기류, 옥루기류. 이 앙부1구는 우리가 얘기하는 해시계고요. 자경루하고 옥루기류는 물시계인데 옥루기류는 국왕의 전용 물시계입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구 뭐 측우기 그 다음에 인지의와 규형이 있습니다. 토지 측량기구입니다. 토지의 고저 원근을 측량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는 나오지 전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림도 없어요. 그냥 고저 원근을 측량했다 해서 인지의 규형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 측량할 때 보면 삼각대에 다리를 놓고요 이렇게 뭐 보면서 하는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기구 정도로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도로서는 태조 때, 세종대 때의 천문도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태조 때 만들어진 뭐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죠? 까만 돌에 각석을 해놓은 겁니다. 290여 개 별자리에 무려 1500개 가까운 별과 이름이 까만 돌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뭐 역법과 역서, 수학, 의학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서로서는 달력입니다. 한양을 기준한 달력이 있죠. 뭔가요?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있습니다. 이게 한양을 기준한 달력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쉬쉬하면서 썼다고 얘기를 하죠. 원나라 수시력을 토대로 명나라 대통령에다가 대통령 아라비아의 회회력까지 취합한 겁니다. 중국 달력을 취합한 것이
칠정산 내편이고요. 아라비아 회회력을 첨가한 것이 칠정산 외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칠정산의 칠정은 지금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있죠. 이거를 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산학입니다. 수학은 천문학, 역법, 또 토지조사, 조세 수익 계산, 또 건축 이것과 관련해서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산학계몽, 상명산법 등의 수학책도 있었고요. 의학에서는 다양한 의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서의 편찬 목적은 우리 풍토와 우리 실정에 맞는 치료 방법 개발책이다. 취지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향약 집성방하고 고려 고종래 때 편찬된 향약 구급방은 혼동하지 마세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은 뭐요? 향약 구급방입니다. 그는 이제 세종대 때 향약 집성방하고 혼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활자하고 인쇄술은요. 활자 인쇄술하고 제지술은 고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활자 인쇄술하고 제지 종이 만드는 건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학 교육이 발달하고 성리학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다양한 유교 서적들,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분위기 속에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했고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도 발달했다 이겁니다. 대표님 개미자, 갑인자 등의 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수록 활자가 예뻐지고 작아지는 거죠. 또 그냥 철을 주물로 만들어서 활자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무 쇠에다가 잉크를 묻힌다고 해서 잉크가 잘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쇠, 못이라든가 이런 데 잉크 한번 묻혀보세요. 잘 묻나? 거기다가 종이나 한번 대보세요. 잘 찍혀지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물, 철 활자, 금속 활자, 활자를 만들 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뭐 주석이 몇 프로 들어가고 잘 조합이 됐을 때 잉크가 골고루 묻고 또 물방울처럼 잉크가 뭉쳐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과학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자, 갑인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제 활자가 개량이 돼 나가는 거죠. 개미년과 갑인년에 만들었다 그래서 개미자, 갑인자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 발달의 또 하나 특징은 15세기 때 식자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활자를 이렇게 고정할 때 밀랍을 썼다고 그래요. 밀랍 아시죠? 그러니까 벌집에서 나오는 그 끈끈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뭐 한의원에 갔더니 뭐 그 테라피 치료라고 그래서요. 촛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좀 뜨거운 물이 뜨거웠을 때 녹죠. 손을 집어넣고 빼면 굳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테라피 같은 그런 이 밀랍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고정이 됩니다만은 자주 인쇄하다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인쇄하는데 좀 불편해. 그래서 15세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식자판이 나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게 식자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벽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활자를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거죠, 활자를. 그러니까 잉크를 묻히고 종이를 대서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인쇄 속도, 또 인쇄량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험을 받던 바로 식자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쇠가 부족할 때는 나무로 된 활자가 있습니다. 목활자도 나와요. 요즘에 이제 도장 팔 때 목도장 파듯이 목활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서관이라든가 이 훈련도감 등의 인쇄 기관이 따로 있고요. 지방에서는 뭐 지방관청, 사찰에서 개인적으로 또 인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울러 종이는 고려와 같습니다. 닭종이죠. 종이 만드는 관청이 따로 있네요. 조지서 여기에서 종이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 같은 경우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쓸 때 말이죠. 사초라든가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쓰잖아요. 그 중에 사초는 왕조실록을 쓰고 나서 그 사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초를 합니다. 세초라고 하는 것은 사초를 세척한다는 겁니다. 세초. 이 세초하는데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관들의 어떤 그 후한, 또 정치인 보복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 세초라고 해요. 세초. 세초. 이건 세초 작업은 그 조지서가 있는 관청이
지금 서울 그 서대문구 쪽에 응암동 이쪽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 조지사가 있었고요. 그쪽에 또 세초하는 개천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초하죠. 예전에 그 무슨 영화 그 사도라고 한 영화를 보니까 영조가 마지막 부분에 사초를 물에다 막 씻고 하던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서대문 응암동 세검정 쪽 있죠. 그 서울에 지명하시는 분 세검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세초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세검정의 명칭은 인조 반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칠 때 말이죠. 검을 거기서 씻었대요. 검. 그래서 세검정은 검을 씻는 흘러가는 물에다 씻은 정자라고 그래서 세검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세검정.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조지사가 있었던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서하고 병서가 있는데요. 이 농서, 병서의 편찬 취지를 좀 정리하십시오. 농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량, 병서는 우리 지형 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책, 현재 나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 농사직설, 기타 뭐 금양잡록, 구황차료, 구황차료는 예를 들어서 그 흉년기 때, 구율기 때 보면은 뭐 도토리 또 나무 껍질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먹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에요. 어떤 요리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뭐 화려한 요리책은 아닌 거죠. 병서로서는 태조 때 정도 전의 진도라든가 또 병장도설 또 다음 장에 보시면 동국병감, 역대병요, 병기도설 등이 있어요. 또 무기도 다양한 무기도 있습니다. 최사는 누구냐면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화포나 화차 또는 뭐 병선, 태종 때 보면은 거북선이 있죠. 비거도선이라고 그래서요. 뭐 어떤 싸움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선은 목선, 철선은 아닙니다. 태종 때는 목선이냐 목선. 철선은 선조 때, 이순신 때 와서 철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들은 뭘 정리하시냐면은 지금 보니까 농서도 있고요. 병서도 있고요. 의서도 있고요. 달력, 칠정산, 역서도 있습니다. 이 책들은 장르는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편찬 목적,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실래요?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 즉 우리 것화시켰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달력이에요. 어디를 기준하는 한양입니다. 의서, 우리 몸에 맞는 치료 방법 개발입니다. 병서, 우리 지형 지세에 맞는 전술 개발이에요. 농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개발입니다. 농서의 대표적인 농사직설, 병서에 일러서 뭐 동국병감, 전쟁사죠. 뭐 진도, 의서의 향약, 집성방, 역서에 뭐가 있죠? 칠정산.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시를 하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책들의 편찬 목적은 뭐냐? 우리 것 화시켰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5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5장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학과 예술은 각 시기별 특징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기별 특징이요. 먼저 문학부터 보시는데 15세기에서 문학도 19세기까지 각 시기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15세기 문학의 장르 좀 보겠습니다. 악장문학, 한문학, 시조문학, 설화문학, 이게 15세기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 중에 15세기 문학의 주류는 뭡니까? 라면 악장문학과 한문학이에요. 악장문학, 한글로 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훈민정음으로 썼다는 최초의 용비어천가라든가 또 작자미상의 월인천강지곡, 동국세년가 등이 전부 악장문학이에요. 한문학으로서는 서거정의 동문선,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주 주체의식이 반영된 역대 우리나라에 약 500여 명의 작품, 근 한 5,000편, 4,000 몇 편, 4,000편 정도의 작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서거정에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글은, 둘째 줄 맨 뒤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은
중국의 송이나 원, 한이나 당의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글이라 해서 우리 글에 대한 자주 주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한문학입니다. 한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도 15, 16세기의 정치 분위기하고 같습니다. 15세기 때요. 이 15세기 때 이때는 사장, 시가와 문장입니다. 사장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풍조였고요. 16세기 사림직공기 때는 사장보다는 뭐죠? 경학입니다. 경학. 경학을 중시합니다. 사장은 시가와 문장인데요. 곧 한문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문학이 발달했겠죠. 경학은 유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에만 치중하는 거죠. 유교 경전, 교과서에만 치중하는 겁니다. 유교 경전의 내용을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에 가면 한문학은 다운됩니다. 침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때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15세기의 문학의 주류는 악장문학과 한문학이다. 그런데 기타 이제 시조문학에 관료 문인의 작품 김종서라든가 남이들 있죠. 제학자로서 고려 왕실의 어쨌든 유교적인 충절을 읊었던 길제, 원천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 있죠. 김세습의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16세기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에 16세기로 넘어가시면은 가사문학, 시조문학, 여류문인 그리고 한문학 침체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16세기 문학의 주류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가사문학입니다. 사림들의 문화가 반영이 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정철입니다. 관동별, 또 삼인곡 또는 속미인곡 등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기타 정철 외에 송순, 박일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시조문학은 거기에 대표적인 황진이, 윤선도 등이 있죠. 그중에 황진이는 바로 밑에 있는 신사임당이라든가 또는 허난설원 등과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여류문인들이에요. 옆에 5만 원권의 초상화 누군가요? 신사임당. 또 뭐 응용 문제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5천 원권의 이이라든가 율곡 또는 뭐 1천 원권의 퇴계 유향 제시하고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 있죠. 5만 원권에 만 원권에는 누가 있죠? 세종대왕이 있죠. 그죠? 세종대왕. 뭐 500원 화폐 주화에는 거북선이 있다거나 뭐 10원짜리는 다보탑이 있다거나 그치? 또는 뭐 100원짜리는 이순신의 초상화가 그려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화폐.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 때는 다양한 장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6세기의 대표적인 문학은 가사문학이 되겠습니다. 17세기 때 가면은 시조문학이 변형이 된 사설 시조라든가 또는 뭐 한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거는 조선 후기 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을 한번 가겠습니다. 조선의 건축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의 건축 특징입니다. 주위 환경과의 조화했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지금 국왕의 권위, 신분질서 유지했는데 그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유교 있죠. 성리학 말입니다. 이 유교 성리학은 경제적인 면에서 근검, 절약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검약입니다. 이게 나타난 부분이 경제 정책에서 나타나고요. 건축에도 나타나고요. 나중에 공예도 나타납니다. 경제에서는 억상 정책이죠. 그러니까 왜 억상책을 썼느냐 그러면은 사치와 낭비를 막자. 건축에서도 건물의 규모를 법적으로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법적으로 제한합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역시 신분질서 유지 위에 사치를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치 방치. 공예, 유교적이라고 합니다. 유교적이라고 하는 건 근검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경제관이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건축도요. 각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
15세기 건축은 통치 목적이에요. 조선이 1392년 7월 17일 개성에서 송도 개성입니다. 개경에서 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남경 길지설에 의해서 한양촌도는 1394년입니다. 그렇죠? 1394년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 2년 동안 새로운 수도 건설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목적에서 궁궐, 성곽, 학교, 관청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5세기 건축은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성곽 있죠? 또 궁궐들 경복궁, 창덕궁 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성문,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또 개성의 남대문도 있고 이 시기 때 평양의 보통문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치 목적 하에서 지어진 15세기 건축물이 되고요. 또 15세기 때 사원 건축도 있어요. 억불 정책을 폈지만은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무의사, 극락, 보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고려시대 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 다음에 합천의 인사, 대장경, 팔만대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천, 또 장경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던 장경각이 되겠죠. 이게 15세기 때 통치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죠. 자, 16세기로 가면은 살인문화가 반영됐습니다. 뭐예요? 서원 건축이죠. 이 서원 건축은 건축 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기억하십시오. 왜냐 그러면은 사원 건축 더하기, 주택의 건축 더하기, 그 다음에 정자의 건축 양식을 모방한 것이 서원 건축입니다. 사찰에서는 건물의 배치 양식입니다. 배치. 주택에서는 내부 구조입니다. 검수한 거죠. 정자에서는 건물 위치예요. 위치. 아주 수려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의 장점을 전부 취합한 것이 서원 건축이에요. 그래서 옥산, 도산, 소연, 서원 등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16세기의 서원 건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예로 좀 가겠습니다. 대체로 공예도 유교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적이라는 건 성리학적인 거고, 성리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근검 전략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러잖아요. 고려 청자는 불교적, 조선의 백자는 유교적, 고려 청자는 화려, 그 다음에 조선 백자는 소박, 이렇죠. 그러니까 좀 서민적인 이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 조선의 백자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겠습니다. 15세기 때는 뭐가 있어요? 분청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청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려 청자의 그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 청자인데 그 뭐죠? 이 가루 있죠?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뿌려놓은 듯한 조금 그 빈티지하게 보이는 이런 정도의 겉표면이에요. 이게 분청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자의 백토의 분, 하얀 색깔의 분을 이렇게 뿌려놓는, 칠하듯이 뿌려놓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청사기예요. 이거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청화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자, 하얀 백자인데 거기다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죠. 그걸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유래에는 조선 백자는 분청사기 아니라 청화백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진은 분청사기가 있고요. 순백자가 있습니다. 그 순백자에다가 청색으로 그림을 그려놔. 그러면 그게 뭐야? 청화백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시대 때부터 일반 서민들이 애용했던 옹기가 있습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투박한. 이거는 여러분들 댁에 쓰시는 장독대 같은 거 있죠. 그 장독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공예에서는 목공예나 돗자리, 자개, 화각공예, 물소 뿔을 잘라서 막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화각공예. 그리고 수 놓는 거 있죠. 매듭. 이거는 이제 부녀자들의 문화로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글씨가 있습니다. 그림도 각 시기별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세기의 그림은 뭐가 많이 그렸냐 그러면은 밑줄 그어봅시다. 인물화, 산수화입니다. 15세기 그림은 인물화, 산수화. 특징은 조선 건국의 자신감이 그대로 스며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취적, 또 자주적,
진취적 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이 15세기의 이 그림들은 일본의 두 번째 막부 정권 무로마치 막부 해화에 영향을 주고 있죠. 안견, 이수문, 문청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 해화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중에 대표적인 15세기 때 안견의 몽유돈도가 있습니다. 이 안견의 몽유돈도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거죠. 수양대군의 동생,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이었죠. 안평대군 그럼 또 조명부채로 유명한 그 안평대군입니다. 일본의 덴리 대학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강의 안에 고사 관수도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 나와 있죠. 선비가 물 밑에 수면 밑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의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턱을 개고 엎드려서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고사 관수도입니다. 선비가 높은 데서 관수, 물을 바라보고 있는 도, 그림. 그래서 고사 관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세기로 하겠습니다. 16세기 때 가면은 사군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사군자라든가 자연 속에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지려는 그림들. 산수화죠, 결국은. 사군자,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상자, 송화보월도가 있죠. 밑에 사진. 이정, 묵죽도가 있고요. 이암은 동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신사임당, 초충도에서 이게 아마 5만 원권 화폐도 아마 그려져 있을걸요. 이런 사람들이 16세기를 대표하는 사군자, 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정, 황집중, 어몽룡은 대, 포도, 매화를 잘 그렸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3절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그러면 이정, 황집중, 어몽룡 이 세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글씨는 말이죠. 뭐 고려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 또는 귀족들의 필수 교양이에요. 안평대군의 송설체라든가 한호, 석봉체 있죠. 한석봉 말입니다. 석봉, 한호, 천자문 있죠. 요즘도 그 서예 기본 교본이 천자문이요. 한석봉의 천자문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업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악과 무용은 크게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뭐 출제가 된 기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일단 15세기 때의 악은 종묘제례악으로 현재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궁중음악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요. 무용에서 보시면은 궁중무용과 민간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층 문화냐 피지배층 문화냐 이걸 좀 구분하시고요. 그중에 처형무, 나래춤 그리고 민간무용에 뭐 굿, 또 산대놀이, 뭐 인형극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층 문화와 피지배층 문화로 구분하시고요. 그중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던 것이 하나 있죠. 뭐요? 처형무가 되겠습니다. 처형무. 자, 이렇게 해서 근세 문화는 음악, 무용, 단원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예 예술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기타 내용들은 사진 자료와 함께 묶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 문화를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